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유 가격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탄산음료나 주스 등 다른 음료 가격도 인상되면서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5.3%에서 많게는 10%까지 오르는데 업계는 페트와 알루미늄 같은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우유업계 1위 제품인 서울우유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다른 우유업체도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장바구니 물가뿐이 아닙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전기 요금은 8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고 도시가스는 물론이고 대중교통요금도 인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일제히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간 물가 상승률 2%로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정부는 이미 결정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민지급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등으로 시중에 돈을 푼 만큼 물가 잡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받는 88%와 못 받는 12%를 놓고 계급표가 나돌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원금 지급 여부로 지역별 격차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인구 중 74%가 지급 대상으로 가장 적게 받았고요. 전남은 전체 인구의 91%가 지급 대상으로 가장 많이 받는데요. 이 국민지원금 때문에 빈부격차의 아픔을 느끼게 됐다는 하소연이 나오며 지역 감정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885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최대 발생 규모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0만 8천여 명이 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25만 명이 늘어나서 총 3,876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누적 접종자는 2,464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중부지방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는 반면에 전남과 경상, 또 제주도에는 곳곳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오전까지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비 예양 보겠습니다. 경남과 제주도에 10에서 40mm, 전남 남해안과 경북 남동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1도, 한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 선이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공상과학 만화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래에 막 실현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야, 요거는 꼭 좀 미래에 봤으면 좋겠다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제가 운전해서 네. 꽉 막힌 도로에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진짜 길 꽉 막혀 있을 때는 내 차가 탁 떠서 쫙 가는 상상을 하곤 하죠. 네, 네. 만화에는 그런 게 나오는데 글쎄 미래에 이게 실현될 수 있을지. 그런데요. 아주 특별한 배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이런 배는 없었다. 특별한 배 한 척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름 대신 이 배는 다른 연료를 쓴다는데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임마 이 태양광 아닙니까? 어머, 전기 자동차처럼 전기로 가요?
아이고 마 대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요? 진짜로 이 물이 열리락했어요? 물 한 병이면 10분을 달릴 수 있습니다. 이 배는 물로 달리는 모터보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씻을 때 쓰는 물이 기름 대신 연료로 쓰인다? 이게 정말일까 싶은데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특별한 보트가 자주 출몰한다는 계류장을 찾았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해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비가 여기저기 달려있는데 왜 이 상태로 달릴 수나 있나 모르겠어요. 이 대체 이게 다 어디 쓰는 물건입니까? 에? 이건 배터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관제를 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이 이렇게 연료전지입니다. 아하, 그리고 여기에 연료를 넣으면 되는 거군요. 이거 물인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로 또 달리는 걸로. 이렇게 물만 넣어도 보트가 움직일까요? 어머나 진짜네. 힘찬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쭉쭉 나가는데요. 일반 배랑 좀 많이 다를 겁니다. 보면 소음도 없고 그리고 나오는 매연도 없고 이런 친환경 선박의 제일 큰 장점이 저희가 자연을 즐기고자 밖에 나왔는데 이 자연의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 선박을 타면 물소리 그리고 바람소리 심지어 풀들이 움직이는 소리 이렇게 다 들을 수 있어요. 조용하지만 빠르게 무리를 달리는 보트. 그림 좋다. 아주 좋아. 힘차게 달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이거 왜 이러는 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벌써 배를 달려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이제 배가 멈춰야 되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주변이 다 물이지 않습니까? 어허라, 물만 있으면 연료 걱정은 없다는데 어떤 물이라도 괜찮을까요? 바로 넣어도 돼요? 네? 바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네. 깨끗한 물이 아니더라도 연료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물만 부어주면 충전 완료! 바로 쌩쌩 달릴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이 보트는 어떻게 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걸까요? 에? 보시는 이 배는 아까 전에 그 큰 선박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조금 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던 에너지 자립형 선박 1호기입니다. 물로 가는 보트의 비밀은 바로 이 장치에 있다는데 아니 어떤 기술이 적용된 겁니까? 저희가 여기다 물을 붓고요. 여기서 수전의 장치인데 여기서 물을 부으면 이 밖에 있던 태양광 전지로 인해서 여기에 전기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전기를 가하게 되면 거기서 수소가 나오는데요. 배합 쪽에 장착한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해서 수전의 장치를 구동시킵니다. 수전의 장치에서 발생한 수소로 연료 전지가 전기를 만들고요. 그 전기가 엔진을 구동시켜 보트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태양전지든 풍력이든 외부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쓴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구축 비용만 들면 전기를 공짜로 얻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정에서도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답니다. 발전기와 연결하면 전원 연결 없이 불이 켜지고요.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엔 수소 연료 전지가 있습니다. 이 수소 에너지는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고 전기를 만들고 에너지를 모든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연료전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 이 도심 지역에서도 수소 연료 전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라고 하기엔 특별한 장비가 보이지 않는데요. 전부 이게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 컨테이너처럼 생긴 이 장치가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입니다. 1층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아이 그럼 이 위층에 뭐가 있을까요? 복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밑에 1층이 있었고 여기 2층에 35개가 똑같은 연료전지가 복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복층으로 해야 되습니까? 여기 이제 도심이 되다 보니까 땅이 좀 좁아서 여기 2층으로 올린 거예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의 장점은 장소나 규모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어디에나 원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장점은 그 송전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송전에 따른 그 손실이 한 3% 정도 나오거든요. 전력 손실 없이 아주 그 장점을 많이 가진 그런 발전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곳은 우리 회사 그 제어실입니다. 해운대구 연간 사용량 중 10% 이상은 여기서 365일 생산되는 전력입니다. 열에너지도 지역 난방 80%를 공급할 만큼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죠. 알면 알수록 놀라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난방비 걱정 없겠네요. 지역 난방 전체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열 가격의 한 30% 정도를 그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분산 전원이 필요한 곳에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기술 개발한다면 아마 저희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세상은 그린 수소로 다 차 있고 어디서 수소가 다 생산돼도 아무 거부감이 없는 그런 시설이 아마 될 겁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벌써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도 되겠죠? 친환경 미래에너지, 수소가 바꿀 우리의 미래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에너지 분야도 그렇지만 각 분야에 그 정말 오랜 동안 그 일만 파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전문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네. 예인 씨도 이제 앞으로 방송 일을 계속하면 방송 전문가가 될 텐데. 돼야죠. 네. 네. 이런 분들을 지금 만나볼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네. 평생 한 길만 걸어온 능력자. 어떤 분일까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술력과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명장, 기능 한국인.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40년 동안 전기 개축 기술 개발에 매달린 임병천 기능 한국인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사실 뭐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불꽃 추진력으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직 한 길만 걸어왔던 임병천 기능인.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내 하는 대로밖에 하지 않는데. 기술로 우뚝 선 병천 씨. 그의 못 말리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건물이 병천 씨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일터입니다.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어디론가 배송될 모양인데요. 못해도 7, 80개는 항상 넘어요. 제품이 도착해야 할 곳은 서울부터 제주도, 그리고 해외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연 매출이 130억 원이라니 회사 직원도 꽤 많은데요.
100명이 넘는답니다. 연구개발실과 4개의 생산 공장까지 갖춘 중소기업. 전기를 계측하고 전력량을 제어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IMF 때도 문제 없었고 2008년도 리먼 사태에서도 문제 없었고 어려움이 없이 지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큰 위기 없이 성장한 비결이 궁금한데요. 회사에 출근한 병천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양 씨 안녕. 이 잘하네. 구슬이. 직원들과 인사하기. 남선 씨 안녕. 이것도 오목하지면 훨씬 좋을 낀데. 오목하지면 돈도 이걸로 안 치려고 바로 해도 되겠네. 저한테 안 올리죠. 하나 올리나면 다 해라 할게. 되면 오케이. 무엇이든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하시고 싶은 일은 꼭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저희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죠. 이렇게 거침없는 병천 씨가 향하는 곳은 특고압이 흐르는 전기실. 그가 굳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전기 점검 때문입니다. 와, 2만 볼트가 넘네요. 승희야, 시작 버튼 눌러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긴장이 감도는 상황. 이 기계로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MOF의 비오차 시험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회사 건물에는 특고압을 우리가 쓰는 220볼트로 낮춰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때 쓰는 장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검사할 때는 건물의 전기를 전부 다 끄고 시험을 해야 되나 너무나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 검사를 할 때는 사고의 위험 때문에 건물 전체 전원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었던 병천 씨. 망설임 없이 연구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문제 있을 때 바로바로 재현이 안 되니까 그런 거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건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뒤따르는 일이었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병천 씨의 집념은 결국 세계 최초 기술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1차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불편해서 또 2차, 또 3차까지 걸쳐서 저희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젠 불을 끄지 않아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동안 병천 씨가 탄생시킨 제품은 불편을 해결하겠다는 집념의 결과물인데요. 전기 관련 제품만 200가지가 넘습니다.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 봐요. 제가 공부는 참 학교 다닐 때 못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도 1차, 2차 다 낙방을 하고 3차에 합격을 했고 고등학교 갈 때는 1, 2, 3차까지 낙방을 하고 4차에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에 성공한 병천 씨.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인데 나는 16시간을 일하고 그 친구는 8시간 일하고 내보다 5배의 급료를 받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천 씨와 친구의 월급이 5배나 차이가 났던 이유. 바로 자격증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긴 이후에는 제가 열심히 하였습니다. 기술과 자격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이후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역사가 있는 거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14가지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음은 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추진력을 갖게 된 병천 씨. 이번엔 어디 가세요? 중요한 것 보러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시간이 날 때마다 늘 혼자 찾는 곳이라는데요. 과학전시관? 이곳엔 왜 오신 거예요?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할 시간 아닌가요? 아직도 마음은 청춘.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게 많답니다. 한 바퀴 휙 돌고 나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머리도 맑아지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갑니다. 직원들은 전부 퇴근한 것 같은데 병천 씨는 혼자 야근 중이네요. 또 뭔가가 풀리지 않는 모양인데요. 뭡니까? 뭔가 해주지. 결국 아내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옆에 보는 것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진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아내가 힘들어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천 씨는 한 번 꽂히면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이죠. 일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 앞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혼자 일본으로 건너가 300개 기업을 찾아다니기도 했으니까요. 못 말린다기보다 그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남과 똑같다고 하면 뭐 남과 똑같은 발전밖에 일어나지 않고 항상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 틀리게 또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 말리는 병천 씨. 그의 인생 철학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길이 열린다는 것. 그가 가진 성공의 열쇠는 불편한 것은 기술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기업을 움직이는 친환경 소비입니다. 네, 환경을 지키는 소비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기업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 친환경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활에서 좀 느끼고 계신가요? 명절 선물 세트 받으면 참 기분 좋잖아요. 네. 근데 다 이게 뭐 스티로폼이고 이게 플라스틱 박스고 또 뭐 젤 아이스팩 이런 건 너무 처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추석 명절이 좀 달라졌어요. 한과 선물 세트를 다 받았어요. 네. 한과 선물 세트. 종이 박스에다가 개별 종이로 다 싸져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졌잖아요. 네. 고기 같은 경우도 젤 아이스팩이 아니라 친환경 젤 아이스팩인데 요건 분리해가지고 배수구에 이렇게 버리니까 알아서 그냥 처리되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좋아졌어요. 네. 확실히 달라진 거죠. 네. 특히 이제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네. 젤리 형태 젤 아이스팩은 처분하기가 진짜 난감하죠. 예. 예. 그래서 뭐 주부들 특히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바로 이것들을 좀 개선하는 친환경적인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L 백화점 같은 경우가 네. 올해 추석에 업계 최초로 분리 배출이 가능한
친환경 젤 아, 이거 아이스팩을 너무 좋던데요? 선보였습니다. 네.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처리도 간편하고요. 또 보냉력도 절대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입장을 밝혔고 이 L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니까 포장재 앞으로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는 아이스팩 말고도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용물을 진짜 하수구에 그냥 버려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이거 외에 기업의 친환경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네, H그룹 같은 경우는요, 재활용 섬유를 다양한 브랜드에 협업한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H그룹에서는요, 2007년 국내 기업 최초로 페트병을 재활용한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첫 번째 친환경 의류 브랜드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국내 아웃도어 및 패션 브랜드에도 페트병을 재활용한 섬유가 적용된 친환경 신상품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버려진 어망을 수거해서 친환경 나일론 섬유로 재탄생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L그룹의 이 에너지 화학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의 선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계속 만들어내면 한쪽에서는 친환경 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플라스틱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버려진 폐 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문제는 색상이었습니다. 네. 이 폐 플라스틱을 다시 쓰려고 해도 이게 색상이 여러 가지 혼합이 돼가지고 맞아. 흰색이 안 나오는데 네. 이 L 에너지 화학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작년에 세계 최초로 저 플라스틱 나오죠? 흰색의 야. 이 폐 플라스틱 진짜 재활용에 빠졌어요.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쾌거를 거뒀습니다. 네. 아니,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하면 그야말로 환경 살리고 또 그걸로 돈도 벌고 이미지도 더 좋아지고 그렇죠, 네. 뭐 일석삼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죠. 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중고장터에 쏟아진 추석 선물 세트입니다. 선물로 받은 추석 선물 세트를 되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추석에 받은 미개봉 선물 세트 반값에 팝니다. 이렇게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막 네.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글쎄 여기에 둘러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디귿마켓 있죠. 네. 거기서는 이게 개봉되지 않은 추석 선물 세트를 30에서 7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딱 잇따라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판매 지역을 서울 서대문구로 또 설정한 뒤에 추석 선물을 입력하자 지난 20에서 21일 이틀간 올라온 그 추석 선물 세트 판매 글만 10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품목은 뭐 주로 과일이나 축산품 등과 같은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참치, 식용유, 멸치, 햄, 홍삼, 샴푸 각 유통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추석 선물 세트들이었습니다. 이게 유통기간이 네. 비교적 굉장히 긴 네. 이런 제품들인데 네. 가장 인기 있는 건 뭔가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네. 1위, 2위가 통조림 햄, 또 통조림 참치입니다. 아하. 실제적으로 작년 추석에는 이 중고거래 장터의 검색어에서 전체적으로 3위가 통조림 햄을 차지했었는데 네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통조림 햄이라든가요, 통조림 참치는 원래 명절에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 다 팔립니다. 맞아요. 햄은 60%가 명절에 그래요? 팔리고요. 참치는 25%가 명절에 팔리는데 그 이유가 앞서도 이종현 앵커가 말했지만은 유통기한이 깁니다. 네. 통조림 햄은 3년, 통조림 참치 최대 7년. 그러니까 회사에서 단체 선물하면 무조건 햄 아니면 참치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많고 이런 물량들이 이제 속속 중고 장터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유통기한이 길다 하더라도 네. 저희 집도 참치 세트가 들어왔는데 또 들어오면 아 이거 언제 다 먹지 이런 생각 하긴 하거든요. 네. 이거 거래하는 이유가 역시나 내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판매자들의 판매 사유 이유를 보니까 해당 상품이 필요 없다.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미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추석 선물 세트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그 통조림 그 햄 선물 세트가 들어왔는데 아침에 지져 먹고 점심 때 구워 먹고 저녁에 찌개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물려.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쌓아두기보다는 이렇게 네. 중고거래 사이트 이렇게 네. 돈으로 현금화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통조림 햄, 뭐 저 참치 이런 거는 자취생들의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도 많을 텐데 이게 반값에 나오면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저렴하니까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러겠어요.
혼자 자취할 때 생각해 보시면 진짜 통조림, 햄, 참치는 진짜 필수 반찬이었어요. 그거하고 김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트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그냥 넉넉하게 이제 몇 년은 반찬 걱정 없잖아요. 유통기한도 기니까.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 많이들 들어가시는데 실제로 디귿마켓에서 1인 가구 많은 서울 관악구, 송파구 등 지역을 살펴보면 시중가의 절반 이하로 눈에 띄게 저렴하게 내놓은 선물 세트의 경우에 빠르게 거래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야 되는 건데 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확실히 좋은 거긴 한데요. 근데 올해 유독 이렇게 중고장터에 추석 선물 세트 몰리는 이유가 가게 살림이 워낙 좀 팍팍해져서 그렇죠. 그걸 팔아서 생활비 쓰려고 이런 분들도 많대요. 그렇죠. 경기가 어려워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중고거래가 활발해진 탓도 있습니다. 플랫폼이 워낙 좋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특징들을 보면 저 중고장터에 올라온 저 선물 세트들을 보면 네. 포장지를 뜯지 않거나 그대로 쇼핑백 그대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걸 그대로 사서 그대로 선물을 하거나 네. 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 가격대가 최대 반값입니다. 네. 30에서 50%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후기가 올라오는데 저것들을 이제 저렴하게 나는 팔았고요. 혹자는 또 샀겠죠. 네. 그런데 판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뭐 가게에 보탬이 됐다, 또 명절을 샜다 이런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현금화해서 내가 더 필요한 걸 사는 분들이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그게 필요해서 아주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렇죠. 분들이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명절 세트 가지고 그 중고 시장이 형성되는 정도라도. 아예 이제 카테고리가 형성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중고 플랫폼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명절 선물 세트, 그러니까 중고 선물 세트인데 이게 거의 포장지를 안 뜯기 때문에 새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의 단기 시장을 형성했다. 아마도 이제 다음 명절이 설 아니겠습니까? 설 때도 이 같은 현상은 오히려 더 뜨거워질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집 앞에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이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거래가 직거래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멀리 차를 타고 갈 필요 없죠. 그리고 바로 물건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선물 세트를 받았어, 직장에서. 그걸 들고 집까지 무겁게 가느니 근처에서 그냥 필요한 사람 주고 돈으로 받고 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다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30뿐이 아니고 중장년층들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중장년층들도 가능합니다. 네.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플랫폼 이용이. 그리고 여기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쏙 들죠. 네. 중장년층은 수수료를 굉장히 신경 쓰니까. 게다가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렇게 팔러 가다가 외출하잖아요. 가볍게 운동도 되고 네.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최근은 중장년층의 이 중고거래 이용이 늘고 있다. 네. 그리고 방송들 몇 개 보니까 연예인들도 이렇게 뭐 중고거래 한다 이런 그럼요. 사람들 많던데요. 중고거래 사랑에 빠진 건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많은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나는 아름다운 나비. 윤도현 씨. 그렇죠. 아시네요. 네. 윤도현 씨입니다. 자, 유명한 중고거래 매니아로 알려져 있는데 디귿마켓을 통해서 가방부터 카메라까지 여러 물건을 거래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윤도현 씨는 지난 만우절에 노래 불러드립니다라는 제목과 글을 올렸는데 화제가 됐었습니다. 만우절이지만 진짜라면서 선물용 라이브 노래를 매물로 올려놨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그룹 신화 멤버 겸 배우 에릭 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꾼도 잡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려고 입금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서 본인의 사기 경험담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사이버스타드에 직접 신고한 끝에 3개월 뒤에 사기꾼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배우 이시연 씨입니다. 집안 살림살이의 80%가 중고거래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알뜰한 살림꾼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방송을 통해서 오래된 클래식카를 중고로 샀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중고 거래 플랫폼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냥 중고 거래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굳이 구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네,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네. 또 숨은 맛집도 올라오고 그야말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한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예상도 못한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제품에서 서비스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D마켓에서는
벌레를 잡아달라. 벌레를 잡아주면 10,000원을 주겠다. 올라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죽은지를 치워주면은 400원을 주겠다. 설거지를 해달라. 벌초 알바를 해달라. 반려동물을 돌봐달라. 전을 붙여달라. 이제 이런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이 중고거래, 이 디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역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출동할 수가 있죠. 맞아요. 가까운 데서. 그런 점들이 반영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막 올라오고 이런다면서요. 얼마 전엔 살아있는 거위까지 올렸다고. 예. 애완용이라는 설명이 붙은 이 거위의 가격이 9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동물을 분양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 생산업 또는 판매업을 하도록 허가받은 업체만 적법한 분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판매 페이지에 반드시 명기해야 되고요. 때문에 개인이 가정 분양 동물이라면서 집에서 키운 동물을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네, 동물 거위를 판매를 하겠다, 중고거래 하겠다, 이것도 놀라운데요. 얼마 전에는 판매 품목을 사람으로 그러니까. 해서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네.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 넘는 거래, 선 넘는 게시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는 나를 판매한다, 자신을 판매한다는 글, 그다음에 선급 200만 원에 월 50만 원이다. 키, 혈액형 이런 것들을 공개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매매, 불건전 만남으로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전북 군산에서는 장애인 팝니다. 완전히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소개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제주도에서는 아이 입양합니다. 그래요. 36주 그리고 거래 금액 20만 원이 돼 있어가지고 이 사건들은 정말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요. 경찰이 제주도에 사는 올렸던 20대 여인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논란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이러자 디귿마켓에서는 알아서 우리가 좀 중재를 해보겠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글쎄 가이드라인도 정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이게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요, 위조 신분증이 5만 원에 거래가 되는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요. 완전히 범죄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단돈 5만 원에 신분증을 위조해 주겠다.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 위주로 주민등록등 해주게 되는데 지금 샘플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저 샘플을 봤더니 아주 위조를 방지하는 홀로그램까지 다 정확히 찍혀 있더라. 이렇게 되면 아마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저런 신분증, 주민등록증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완전히 범죄, 위조 범죄로까지 지금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접근성이나 익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불법 거래 온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재난지원금 카드를 현금 22만 5천 원에 거래하겠다. 또 10,000원당 7,000원이면 된다. 이런 글도 자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현금화는 이게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부당한 거래를 했다. 그래 적발됐다. 그러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물게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요. 지난해에 20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지난해 20조 원이면 올해는 더 성장을 했죠. 그렇죠. 엄청나네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편리하고자 했던 건데 안 좋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네. 자, 이어서 돈이 보이는 경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세 번째 주제는요. 집값 계속 오르는데 주택연금 가입해야 할까입니다. 2억이 올랐다고? 집 사자마자 7억이. 9억 깼잖아. 집값이 엄청 올랐죠. 네. 집값이 엄청 오르면서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리한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그거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매달 연금을 받는 그런 상품인데 쉽게 말해서 내 집에 살면서 매달 그 생활비를 받는 노후 대비책이죠. 네, 자, 주택연금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2007년 출시돼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가 8만 6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요, 72.3세. 집값은 3억 2천만 정도의 집을 담보로 해서 매월 100만 원 가량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가입자가 나이가 많고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연금액은 올라갑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60세다. 자, 주택 가격이 3억 원이다. 그러면 매달 63만 원 정도 받는 거고 주택 가격이 5억 원이다. 그러면 60세는 106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근데 70세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3억 원이다. 그러면 92만 원 정도 받는 거고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70세 이상이다. 그러면 153만 원 정도 매달 받는 거죠. 예. 근데 연금액을 산정하는 나이 기준이 부부 중에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나이 그리고 주택 가격 등을 입력하잖아요. 그럼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주택연금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 향후에 집값이 떨어져도 저 네.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네. 고정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연금액은요.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 또 그때 금리, 이자율, 기대 여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산출이 되게 되는데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최근 5년처럼요.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실은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확정이라는 매력이 오히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더 오르기 전에 혹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끊자. 네. 그래서 중도 해지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분들은 일단 해지를 하고 올라간 집값으로 다시 재가입하려는 이런 의도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작년에 집값이 전국적으로 5%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러면서 주택연금 해지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2,931건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 올해는 해지 속도가 불이 붙었습니다. 상반기에만 해지 신청이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비춰볼 때 올해 주택연금 중도 해지는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지 속도는 네. 불이 붙었다고 하는데 반면에 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또 매년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런 집값 상승이 계속 오를 거라고 보는 분들은 좀 가입을 늦추겠죠. 그래서 신규 계약 건수가 2019년만 해도 거의 11,000건에 육박을 했었는데 2020년 거의 한 7%가 줄었습니다. 10,000건대 초반이었고 올해 상반기 한 5,000건 정도 자칫 10,000건도 깨질 수 있는 올해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더 오를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선뜻 이 주택연금 가입을 꺼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통계상으로는 전국의 집값이 뭐 평균 5% 정도 올랐다 이러는데 제 주변에서 5% 오른 집 없을걸요? 더 오를 그거보다 거죠. 훨씬 더 네. 올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가입이 망설여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주택연금과 관련된 고민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입니다. 저는 2016년 5억 원대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180만 원씩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오르더니 지난달 초에 아파트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보다 집값이 2.5배가량 뛴 셈이죠. 만약 현재 시세를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월 수령액은 약 250만 원, 그러니까 40% 가까이 많습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사연들을 네. 우리가 느끼는 아파트 오른 정도가 네, 너무 지금 이 사례자 이거예요. 거의 맞아. 한 2배 막 이렇게 올랐어요. 네, 5억 원인데 12억 원이 근데 됐으니까. 어떻게 통계 수치는 5% 올랐다고 나오는 거야? 전문가님, 네. 여기 나중에 해요. 네. 아니, 근데 작년에 5%고요. 아, 저 사례자 2016년부터니까 네. 2016년부터는 거의 한 70%.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맞습니다. 가죠.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근데 이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 월 수령액만 놓고 봤을 때 한 7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그럼 모두 고민할 법그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도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5억짜리 집이 12억이 됐으니까 네. 결단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여러분 이제 무턱대고 중도 해지를 할 때 여러 가지 체크할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네. 받은 것들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때 연금 다시 받은 거, 또 이자
여기에 한 집값의 1.5% 수준인 초기 보증료를 함께 돌려줘야 되는데 앞선 사례로 좀 보게 된다면 저분이 5억 원대 아파트를 매달 180만 원씩 지금 5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받은 돈은 한 1억 2,800? 뭐 이 정도였는데 이것을 되돌려줄 때는 1억 5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을 이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반환 금액에 대한 부분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액수인데. 네. 근데 이렇게 중도 해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언제든지 재가입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제가 체크 포인트 중에 가장 좀 이곳은 봐라 하는 네. 건데요. 재가입을 바로 안 해주고 3년간 재가입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유일한 소득이었던 분들은 소득 공백기가 네. 3년간 일단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3년이 지났다. 또 재가입 무조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집값이 더 올라가지고 공시 가격이 9억을 넘어서면 그럼 또 안 일단 되죠. 대상에서 맞아, 바뀌게 되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는 집값이 오를 거야, 내일도 또 오를 거야 하지만 이제 만에 하나 3년의 공백기를 지나고 가입할 당시에 네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첫 번째 고려는 나의 생활비, 나의 소득은 3년간 버틸 수 있나라는 것들을 꼭 해지할 때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뭐 단순히 집값이 좀 올랐다고 중도 해제해야겠네. 이 생각도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오른 정도가 아닌데 네. 7억이 올랐다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저 주는 거는 1억 5천이니까 이거 주고 이게 더 나고도 낫다 싶을 수도 5억이 있어요. 넘게 남아요. 네. 이게 해지해야겠네. 제가 앞서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지만 네. 이분 사례는 오히려 편하죠. 그런데 정말 5년간의 최근 5년간의 글쎄요 다시 못 올 그런 폭등이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되니까 주택연금 제도 자체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고정금리 할래 변동금리 할래 하는 것처럼 지금은 주택연금이 받을 때 처음 가입할 때 확정형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택에 따라서 변동도 집값의 추이에 따라서 이제 연금도 변동되는 그런 변동형도 함께 두면은 어떨까 이런 이제 제언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 입장은 어때요? 주택금융공사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죠. 지금도 매년 주택 가격이 일정 비율로 오른다는 그런 전제 아래 기대 수명과 함께 계산한 뒤에 월 지급금을 산출한다면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게 주택연금의 취지인데 집값과 밀접하게 연동시키면 집값 하락할 때 연금 생활자들의 그 위험이 커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가입자 부부가 사망할 경우에 그 상승분이 자녀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여간 올라도 너무 올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네. 그 상승분은 자녀한테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많은 오해가 이제 받은 어르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수령자가 모두 사망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주택을 처분을 하고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주택 매도분을 계산을 해서 차액이 나왔다면은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이 주택 가격이 완전히 다 뭐 상승이든 뭐든 끝날 때 시점이니까 네. 반영이 되겠죠. 네. 또 이제 반대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버가 되는 거예요. 즉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청구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주택금융공사 측에서는 이 주택연금이 좋은 점도 많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보다 자세히 현명한 이 주택연금 운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주택연금 제대로 재테크하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에 따라서 가입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값 변동이 크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고 집값이 추후 오를 것 같으면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집값이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세 번째, 가입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 이 주택연금 종류가 또 그렇게 다양하다면서요. 아우, 종류가 네. 7가지가 됩니다. 진짜 자, 많네요. 주택연금의 연금 수령 방식. 첫 번째,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확정 혼합 방식 등등등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가입자의 66%가 선택 중인 종신 지급 방식. 요거는요.
평생 동안 매월 고정된 연금 수령액을 지급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게 종신 혼합 방식인데 이거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연금 수령액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다만 이 종신 지급 방식보다 조금 받는 게 액수가 적습니다. 적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고를 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평기하다 노후 생활 그럴 때는 고정으로 받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앞부분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은 이제 초기 증액형이라고 하죠. 네. 많이 받고 줄어드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령 방식으로 하고 오히려 나는 막판에 돈이 필요할 것 같아. 네네. 지금은 이런저런 소득이 있어 하는 분은 나중에 증액이 되는 이런 형태를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령 방식에 있어서는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네. 아마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주택연금 활용법을 잘 알아보시고 꼼꼼히 챙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공시가격도 네. 오르니까. 그러니까 9억 원 없애자. 공시가격 9억이면은 시세로 한 12억 예. 이 그렇죠. 정도가 되는데요. 네. 최근에 집값 폭등으로 상승으로 이 공시가격 9억 넘는 주택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비중을 좀 보면은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현재 16%. 거의 10채 중 2채 가까이가 그러네요. 이 공시가격 9억이 넘기 때문에 네. 실은 주택연금이라는 게 노후 생활, 노후 부담을 덜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서 이제 어르신들, 은퇴자들이 주택연금의 기회를 더 넓혀주자. 또 이런 움직임이 국회나 정치권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돈이 되는 경제. 오늘 주택연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오늘의 주제는요. 폐륜 범죄의 끝 존속 살인입니다.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사건일까? 내가 임의로 맺은 인연이 아닌 거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거죠. 이게 네. 천륜인 거죠. 가족, 부모, 자식 간 천륜이라고 하는데 존속살인 이런 천륜 범죄가 늘고 있다. 자, 이 문제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얘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유난히 그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르는 범죄, 이 존속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족들이 모여서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추석 명절 전후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먼저 지난 18일 전남 장성의 한 단독주택에서 70대 A씨와 그의 아들 B씨 부부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사망자 모두 외상은 없었으나 집안에서 아들 B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4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 불화를 암시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아들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또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아들 B씨가 다른 2명을 살해한 뒤에 자신도 사망했을 가능성을 추정을 하고 현재 부검 등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난 22일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50대 아들과 그의 노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는 50대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그 신고자와 노모가 아파트 화단과 집안의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경찰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재 수사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근데 명절 때마다 특히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고 막 웃을 일만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사건 사고가 많단 말이죠. 명절에 오히려 가족 간 범죄가 느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가족은 가장 친한 사람이지만 가족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게 전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과거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앵커님, 우리 10년 전에 우리 이런 거 했잖아. 뭐 오빠, 형, 우리 그때 이렇게 했지. 근데 오빠,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어? 근데 오빠,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사실상 이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단선적인 기억이라서 좋은 것보다 나쁜 거는 오래 마음속에 남아져 있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존중과 배려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상처가 이제 다시금 덧나기 시작하면서 작은 말다툼, 그 작은 말다툼 속에서 갑자기 우발적인 어떤 강력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요. 이런 존속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10대 형제가 10년 가까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 또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되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사건인데요. 10대 2명이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인데 할머니가 70대고 할아버지가 90대인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사실 게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휴대폰 안에 게임이 다 있으니까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 내의 문화지체 현상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게임을, 저 휴대폰만 밤새도록 들고 있을까? 그게 너무 화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휴대폰이 전부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이 아이들에게 잔소리와 구정을 조금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그 10대들, 할머니를 먼저 살해하고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살해를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수사가 대구지검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 수사 결과 보고에 보면 할머니를 살해할 때 그 둘째 동생이 창문까지 닫아서 비명소리가 바깥에 들리지 않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 사실 2012년 사실 9세와 7세부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는데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 키운 아이들한테 유명이 달리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 법률적으로 존속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네, 법률상 직계 존속에는요, 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모든 의미를 포괄을 합니다. 존속범죄에서 말하는 직계 존속이라는 게 법률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양자가 양친을 살해해도 존속살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계자가 계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실상 친권자로 등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혈족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전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일반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존속범죄가 일반 범죄에 비해서 처벌이 더 중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을 살해한 경우 혹은 뭐 폭행하거나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에는 존속범죄로 분류를 하고요. 일반 형법상의 범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형법상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존속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존속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2017년에는 2,900건 정도 되고 그 뒤에부터 이제 한 3,000건이 넘어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3,900건 후반대로 넘어갔는데요. 올해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상반기는 이미 2,000건이 넘어가는 정도라서 사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숨어있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암수범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암수범죄는 그 사건이 바깥에 드러나지 않는 숫자가 있는데 특히 성폭력 사건과 존속 사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부모가 폭행을 당하는 게 바깥에 드러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숨어있는 그 존속 학대, 존속 폭행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존속범죄가 왜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존속범죄 원인을 저희도 이제 우리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도 많이 연구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존속범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 존속범죄는 막을 수 있는 범죄예요. 이게 살인범죄 중에서 우발적인 살인은 막을 수가 없지만 존속살인은 이미 막을 수 있는데 존속범죄의 세 가지 가장 큰 원인은 가정 내의 갈등 그리고 그 부모의 건강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족 간의 갈등과 분노가 쌓여 있으면 그걸 국가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그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좀 국가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치매는 국가 책임주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회적 안정망이 조금 더 만들어지면 이러한 존속범죄는 분명히 막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가정 내 노인 학대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이 있으면 가족은 굉장히 따뜻한 사이이지만 또 같이 있으면 같이 일수록 갈등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요. 노인 갈등, 아동 학대, 그다음에 가정 폭력은 분명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노인 학대 그러니까 존속 학대가 한 26.5% 정도 늘어났고 그중에서 이제 정서적 학대가 52%, 그다음에 신체적 학대도 39% 정도 있다라고 경찰청에서 통계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근데 참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고 이런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범행 동기는 뭔지. 네, 한국 법과학회지에 게재된 한국의 존속사례와 자녀사례 분석 논문에 따르면 존속사례의 주요 범행 동기 중 정신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입니다. 그 밖에 가정불화가 약 49%, 경제적인 문제도 15%에 달한다고 밝혀졌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정신질환의 경우는요. 국내 존속사례 가해자 가운데 상당수가 정신분열증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존속사례 집단에서 정신분열증의 병력을 가진 경우가 일반 사례 집단에 비해서 약 40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부모를 살해하라는 지시적 환청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부모가 괴물이나 나를 괴롭히는 그런 다른 형상으로 보이는 망상성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네. 이게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7월이죠. 그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다수 찌른 10대 청소년 A군이 체포가 됐는데요. 이 A군도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A군은 아버지가 내 친구한테 SNS 게시글을 사주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흉기를 이용해 아버지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이 얼마 전에는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 또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남성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몰래 농약을 먹이려고 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미리 흉기까지 준비해서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끝내 어머니를 살해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환청과 피해 망상, 그러니까 이게 정신질환의 그러니까 주요 범행 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불화나 경제 문제거든요. 구체적인 사건은 뭐가 있어요? 가정 불화 문제는 이제 이게 아이 때 부모가 좀 이렇게 정권을 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아이의 어떤 행동 패턴을 완전히 제약하려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 틀 속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가 물은 아니잖아요. 물은 모든 용기에 다 담을 수 있지만 아이는 또 그 나름대로 전인격적인 어떤 주체로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부모가 이제 폭행을 이제 일삼은 경우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단선, 그냥 작은 어떤 범죄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에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언석이라는 2000년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를 했는데 결국 그 범죄의 원인이 그 자라나는 성장 속에서 부모가 자기에게 폭행을 했다라는 이유로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되게 좀 불편한 게 아버지, 그냥 부모님 세대에서 아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과 지금 자라나는 아이의 교육의 문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 때 그 장래 희망을 적으면 저도 대통령, 그다음에 판사, 검사, 의사 이랬는데 지금 아이들 그 장래 희망 보면 유튜버, 그다음에 운동 선수, 그다음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부모들도 아이의 어떤 그 생각을 조금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억압을 하는 게 아니라 소통과 공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도 또 이런 사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저도 너무 싫은 이름인데 박한상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감히 그냥 폐류나라고 아침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다들 94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오렌지족이라는 게 한참 유행했던 시절이고 저도 그때 대학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유학 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럼 유학 가면 그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박한상 아버지 부모님들은 한약방을 하고 있었고 약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94년 100억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000억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산인데 그걸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진 돈을 죽여서 상속받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네, 박씨 사건이 정말 그 대표적인 폐륜 범죄로 남아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계획적이었다고요. 뭐 이 말씀 아침에 조금 범행 수법을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흉기를 준비하고 그냥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가지고 그리고 범행에서 증거를 남지 않기 위해서 알몸으로 그 부모님을 살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박한상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아직 집행은 받지 않았는데요. 한 27년 가까이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통계가 존속살인의 가해자가 대부분 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이 부분에 참 눈길이 갔는데요. 한국의 존속살인 성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존속살해범의 약 90%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속살해 피해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약 58%에 달해서요. 아버지가 피해자인 30%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님이 보통은 양육 책임을 더 많이 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자녀와 보내는 시간 자체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님이 통상적으로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망상이나 뭐 분노의 상대방이 어머니가 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존속 살해가요. 동양 문화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자주 발생하는 범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존속 범죄 실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요, 최근 6년간 발생한 존속 살해가 뭐 매년 평균 약 6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뭐 아들이 부모를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때려서 살해하게 한 비중이 자체가 6일에 한 번꼴로는 발생을 한다는 수치인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살인사건 중에 존속살해 비율이 약 7 내지 8%에 달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2%에 그치고요. 심지어 영국은 1%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존속살해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 이거 정말 놀랍네요. 네. 우리나라 존속범죄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거 그냥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좀 이렇게 비교법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외국에는 사실 존속살인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법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존속살인죄를 폐지하자라는 논의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이 아까 단견적이고 단편적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매 맞는 여성 증후군, 매 맞는 아이 증후군 때문에 그 부모가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가해자에게 대항하는 아이가 그 아버지를 죽이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못된 훈육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평등권 때문에 사실상 종속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폐지되는 경우도 많아서 외국에 있는 통계 수치가 과연 존속이라는 걸 정확히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고, 이게 이제 법적인 측면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이게 덕이고 효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근데 외국은 부모와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세, 18세만 되면 이미 그 집으로부터 떠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부모와 만나지 않는 상황인데 부모에게 폭행한다? 부모에게 존속살인을 한다? 어차피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재산이고 그 나의 재산은 나의 재산인데 지금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제적 범죄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모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결국 문화적 차이에서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같이 가정 내에서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그런 비율이 한 50% 정도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존속범죄가 정말 끔찍한데 이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다들 아시다시피 반의사 불벌죄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처벌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가정폭력의 특성상 내 자식을 어떻게 법정에 세우고 어떻게 처벌을 원하겠어요. 아예 신고 자체가 접수가 안 되거나 신고가 되더라도 중간에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존속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없을까요? 가정 내 갈등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고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바로 경찰이나 사회단체에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치매 같은 문제는 국가가 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키아트리 정신적인 질환 문제도 좀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륜을 어기는 존속 범죄 너무나 끔찍한데 이런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요즘에 너무 쉽게 접하니까요. 참 이게 더 무섭고 소름 끼쳐서 저희가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농협이 28일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축산물을 가공제품 원료로 공급하기 위해 BGF 리테일, 한돈자조금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농협과 한돈자조금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공급하고 BGF 리테일은 이 재료로 만든 가정 간편식을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진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협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정 간편식 시장에 안정적으로 원물과 가공 제품을 공급하여 우수한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약간 쌀쌀한 느낌도 있었는데 낮이 되면서 오후에는 좀 더울 거라고 그래요? 네, 기온이 제법 오른다고 하고요. 오늘 대체로 하늘 표정도 맑다고 합니다. 가을 안에 한번 올려다보면 저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곤 하는데 네, 바쁜 일상 속에 오늘 여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